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오늘도 뉴스 라이브에서 증시 상황 먼저 짚어봅니다. 뉴욕의 밤에서 서울의 아침까지 먼저 뉴욕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또 한 번 종가 신기록을 썼지만요. 시장 전반이 조심스러웠던 간밤이었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64포인트 내려 44,8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1포인트 오른 6,389, 나스닥은 70포인트 올라서 21,178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FOMC 정례회의 등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경계심이 커졌을까요? 당 보합권에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보다 18포인트 떨어져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장중 3,169까지 내리기도 했는데요. 다만 그 하락폭은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최신 3,200이 나타내고요. 803에서 출발했던 코스닥도 지난 15일 이후에 처음으로 장중 800선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역시 낙폭이 좀 줄었습니다. 802 최신 기준입니다. 지은 지 1년도 안 된 신축 아파트의 복도입니다. 서울 강동 둔촌동인데요. 12,000세대가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최근 입주권 시세가 30억까지 치솟을 정도로 높은 관심인데요. 복도 벽면이 수평으로 길게 갈라진 이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입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 정밀 안전 진단이 실시될 예정이라고요.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 이대로 괜찮을까요? 최근 5년간 우리는 좀 덜 자고 유튜브 같은 영상 보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썼나 봅니다. 통계청의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시는 대로 수면 시간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99년 첫 조사 이래 처음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팬데믹 이후 OTT, 유튜브 등 늘어난 미디어 시청 시간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책 읽는 시간은 줄고 여가 시간 중에 미디어 이용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고요. 일상을 한번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물 위에 꼭 곰팡이처럼 둥둥 뜬 이것, 바로 해파리입니다. 제주 동부 해안에 나타난 푸른 우산권 해파리 물인데요. 휴가철 제주 해역이 비상입니다. 주로 열대 해역에 서식하는데 독성이 강하진 않지만 피부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요. 만약 해파리에 쏘이면 깨끗한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상처를 씻어야 하고 수돗물, 알코올은 사용 금지입니다. 해변에 밀려든 이 해파리를 밟지 않도록 꼭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라이브입니다.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해서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시동 경제평론가,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서명 한 장이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들어온 소식,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합의하지 못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최고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I just want to be nice. I would say in the range of 15 to 20%. Probably one of those two numbers. 네, 정평론가님. 네. 이게 지금 관세율 15%에서 20%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이스하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나이스란 말 때문에 오히려 15, 20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야기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8월 1일까지 체결이 안 된 15% 아니면 20%라고 하는데 앞서 일본, 또 유럽연합, 베트남을 봐도 그렇게 미국한테 퍼주고서 받은 게 15%였고요. 네. 베트남은 지금 내부 언론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게 많이 미국한테 제공하고도 20%였는데 합의가 타결이 안 됐는데 15% 아니면 20%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나이스하게 내가 15, 20 해줄게라는 게 저는 막상 또 안 될 경우에는 또 딴 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바뀔 수 있다. 뭐 8월 1일 넘어서까지도 협상해도 15, 20밖에 안 돼. 좀 이 생각은 좀 우리가 순진하다. 좀 이렇게 읽어냈습니다. 그래도 뭐 큰 거래는 끝나서 뭐 이런 얘기를 살짝 덧붙이기는 해서 혹시나 그래도 15%가 되면 조금 뭐 비슷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우리가 협상도 안 됐는데 네. 8월 1일까지 유예하면서 15%다라고 한다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면 다른 나라들 유럽연합이랑 일본들은 글쎄요. 멘붕이 오지 않을까요? 자기들은 그렇게 해주고도 15.
그런데 협상 타결도 안 된 나라도 15? 그래서 약간 좀 저는 이 말을 그렇게 믿음이 가지는 않았다라고.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스코틀랜드 골프장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와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이 내용이죠. 네. 일단 저도 잠깐만 앞에 네. 질문에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나이스란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처음 나온 거는 지난 4월 중국과 협상 얘기할 때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때 베리 나이스하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무슨 의미인가를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중국에게 세게 밀어붙일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는 느슨했다라고 시장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스라는 얘기에 대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크게 겁먹지 않아도 된다. 이런 표현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주목하는 것은 15에서 20선이 될 거다라는 이 가이드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15, 20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이미 30선 넘어가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나라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뭐 10선에서 결정될 거야라고 하는 중남미 쪽에 약간 약소국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지금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 돼서 이 가이드 10에서 20을 놓고는 각국마다 조금 입장이 갈릴 것처럼 보입니다. 영국 총리를 지금 만났어요. 이 스코틀랜드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왜 온 거죠? 일단은 거기서 했던 얘기가 중요한데 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영국과 협상은 이미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중요한 포커스는 아니었는데 이 시장에서 관심을 끄는 얘기는 원전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영국에 있는 롤스로이스 지방을 갔는데 거기서 소형 원전 관련해서 SMR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미국과 영국의 협력이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SMR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소형 원전.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화석연료나 또는 심지어 영국이 자랑하고 있는 신재생 쪽, 풍력 쪽 관련해서는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에너지 믹스 정책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힌트를 영국을 이용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라고 지금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이 골프장에선 또 EU 수장도 만났어요. 어제 사실 협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후속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EU 수장은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골프장에 와서 1시간 만나기 위해서 계속 기다렸다. 이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네, 협상의 기술이죠. 뭐 이건 트럼프식의 전형적인 방법인 건데요. 어떤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협상의 내용도 중요하고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기싸움이라고 하죠. 트럼프는 이때까지 보면 상대방을 완전히 밟아놓습니다.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걸 뭉개놓고 나는 너보다 위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리딩하는, 추진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폰데라이언의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실은 유럽연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골프는 어디서 쳤냐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쳤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지금 EU와 미국 간의 서명은 EU 뭐 대륙에서 해야 될 텐데 스코틀랜드까지 불러들인 것이고. 뭐 초청을 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러들인 거죠. 그렇죠. 네, 말 그대로 불러들인 그 자체를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안타까운 쪽은 유럽연합이니까 갔고. 그런데 갔는데도 일종의 무례를 범한 거죠. 1시간 넘게 지금 세워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라운딩을 하는 동안에 좀 기다렸다고 해요. 물론 두 축입니다. 폰데라이언쟁도 있고 이제 이쪽에 그러니까 양쪽 정상회의 의장이 있는데 폰데라이언이 실은 EU 전체 수장인 격이거든요.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협상 전에 한번 눌러놓고 시작한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골프장이다 보니까 이 골프장 풍광과 함께 또 다른 영상이 공개돼서 또 화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림 한번 당시 그림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한번 보실게요. 트럼프 대통령 골프 치는 모습 이게 보이는데요. 캐디가 벙커 앞에서 공을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근데 이거를 캐디로 보이는 이런 사람이 공을 떨어뜨리고 놓고 가니까 이제 공을 치는 모습. 뭐 공을 잃어버려서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이 영상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뭐 알까기라는 거고 보통 이제 우리 한국에서의 알까기는 본인이 약간 잃어버린 로스볼 갈 때 자기가 이제 떨어뜨려 놓고 마치 안 잊어버린 양 하고 치는 뭐 그런 형태인데 캐디가 떨어뜨렸더라고요. 저 부분을 좀 놓고 보면 그래서 트럼프의 뭐 스타일을 알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EU 집행위원장과 한 그 기자회견을 봤더니 여기에 종이가 한 장 들려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이를 확대해서 봤더니 여기도 트럼프가 손글씨로 수정한
글이 눈에 띄었어요.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서류에는 EU 측 제안 이렇게 딱 되어 있었고 네. 거기 있는 뭐 관세율이라든지 뭐 미국에 대한 투자 관련한 금액 등이 써 있었는데 지금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당초에 있었던 5천억 달러를 6천억으로 수정하고요. 600빌리언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같아요. 예, 500빌리언을 600빌리언.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관련해서 에너지를 구매하려고 했던 유럽 측의 총 금액 이것도 증액하는 것을 다 손으로 바꿨고요. 에너지 퍼체이스 써 있네요. 600빌리언은 이거 75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도 사실 네. 15라고 딱 정하고 또 손글씨로 바꿔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실무단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실무 협상에 대해서 사실은 가안이 끝났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대통령이 손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실무단에서 했던 거는 늘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라는 걸 이제 앞으로 염두에 둬야 되니까 실무 협상에 임하는 각국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겠네요. 예, 그런 적게 느낌이 써야 되나, 높게 그렇습니다. 써야 되나. 그렇지. 네. 추가 알파를 얼마를 네, 더 얼마를 받게 될까라는 게 받나.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한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손으로 도장을 찍는 나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정치인의 전형적인 허장성세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어서 두고두고 좀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 얘기해보죠. 미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곳이 어쩌면 중국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서 시장을 개방하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쌀 시장 개방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You know, Japan opened up the country. They were totally closed. They opened up to our cars, even to rice. I'd love to see China open up their country. So we're dealing with China right now, as we speak. Yeah, we're dealing with China right now. 네, 지금 중국과 무역 협상 중이라고. 지금 스톡홀름이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틀간 일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막 5시간씩이나 서로 회의를 했다고 해요. 네, 어제 있었고 오늘도 이제 2차 회의, 이틀간의 회의다 이렇게 일정을 잡혀져 있는데요. 시작할 때부터 이번에 미중 관세 협상 회의는 어떤 타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8월 1일이지만 중국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한 2주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8월 14일 정도에 끝나게 되는데 이 두 팀의 목적 모두 일단 그 유예를 한 번 더 가자라고 해서 지금 보면 90일 정도의 3개월 연장 쪽을 놓고 아마 회담 자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의외로 좀 치열하지는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가장 중요했던 게 히토류 부분이었었는데 그 논점도 지난번에 H20이라는 엔비디아 수출 허가해주면서 히토류도 풀어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쌀 자동차 이야기한 저 부분은 농산물 시장을 개발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표현이 잘 돼 있네요. 시장 개방해라라는 그런 시장 부분이었다. 개방해라. 이런 전반적인 코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마지막 싸움은 결국 위안화 절상 부분으로 최종 승부가 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약달러를 본인이 이야기하면서도 약달러는 안 되고 있지만 약달러, 그다음에 위안화 강위안, 그러니까 달러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기대는 있지만 글쎄요, 미중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되기엔 좀 힘든 부분이 오늘 밤에도 또 내일 있습니다. 나오겠군요. 내일 아침에 또 다른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협상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일단 들어라라고 말 한마디 던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이 모든 관세 전쟁의 사실 끝판왕은 마지막에 중국이에요. 결국 중국과의 협상이 이 모든 전쟁의 승리냐 아니냐를 결정짓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초 중국과 막상 부딪혔을 때 중국이 다르다는 걸 미국이 절절히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145%, 125% 관세 가지고도 막 싸움을 붙었었죠. 거침없이 몰아붙일 때는 중국이 사실은 당황할 수도 있다. 우리가 초반 기세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사실은 국가 전략을 좀 촘촘히 다듬었던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미국이 움찔할 수 있는 킬러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 히토류라든지 각종 자원 관련해서 결국에는 우리도 함부로 할 수 없어라는 키를 확실히 보여줬고 미국도 그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기로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자원을 거래한다라든지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 의도대로 협상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노이즈를 많이 일으키고 힘들어질수록 사실은 우리한테 조금은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신경 써야 될 건 중국이고 그러다 보면 중국에 신경 쓸 때 나머지 주변국 중에 특히 남아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우리를 압박해서 꼭 우리에게 소개 성과를 얻기보다는 우리랑 조만간에 빨리 타결을 해서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겠네요. 조금은 중국과 협상이 약간은 난상을 겪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좀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이 노리는 거는 저도 이제 평론가님과 정평론가 좀 의견이 비슷한데 결국에는 자원이나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미시적이고 얼마든지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환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금융시장 개방도 미국이 원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관련한 다국적 회사들이 글로벌리한 IB들이 중국에 만약에 진출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결국 중국의 돈을 사실은 미국 회사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금융시장에 대해서 미국의 입김이 세진다면 이것 역시 중국 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어느 정도 강화된다라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쪽이 나중에는 아마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협상을 안 한 국가들은 좀 압박감이 심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좀 여유를 부리고 있는 나라도 있다면서요. 인도가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일종의 미스테리입니다. 인도는 가장 빠르게 협상이 될 줄 알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코멘트를 보면 인도가 가장 먼저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고요. 왜 그런 거예요? 인도 자국 언론을 봐도 네. 우리는 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중국의 대항마 카드로 일단 킵해 놓는다. 일단 기다려 놓는다라는 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세계 공장을 역할할 수 있는 곳은 중국의 대항마는 인도밖에는 없습니다. 동남아가 있기는 하지만은 네. 그래서 미중 협상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혜택들을 인도한테 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중국에 대한 대항마로 인도를 좀 아껴놓고 있다라는 썰도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 브릭스라고 있죠. 네. 브릭스들이 오히려 반미로 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지금 완전히 반미 친중으로 돌아섰고요. 러시아, 차이나는 한 팀이 되고 나머지가 인도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도마저 이제 안티 트럼프 반미로 뺏기게 될 경우에는 이건 완전히 브릭스 전체. 근데 브릭스가 또 지금 이란 같은 중동과도 연합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좀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끝까지 보루로 인도를 놔두고 있는 거죠. 모디랑 친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만약에 넘어가면 너네 인도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인도 자체, 즉 브릭스의 균열을 깨는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 관세를 인질로 질질질 끌고 있지 않은가라고 해서 가장 먼저 타결될 줄 알았던 인도가 어쩌면 중국 다음에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인도 자체를 갖고 이렇게 킵하려는 그런 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카드로 쓰겠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모디 총리와는 좀 관계가 특별하다고 그래도 브로맨스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정치적인 정치인들이니까 그런 것들 다 정치적인 제스처로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애용하는 SNS에 모디 총리가 1호로 메시지를 남기는 등 유화책이 오간 게 있어서 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내 친구야 이러면서 친분을 과시하는 등 정치적인 유화책은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모종의 친분 관계 정도는 양국에 깔려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더들 사이에요. 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글로벌리하게 흩어져 있는 수많은 생산 기지들을 미국으로 유치한다. 소위 말하는 리쇼어링이 목표다라고 하는데 정작 리쇼어링을 정말로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것도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만들어봐라고 하면 500만 원이 넘어간다라는 추정이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중국 이외에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또 다른 생산 기지로서 인도가 부상을 해야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어떤 포위 전략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도를 무조건 구석으로 몰기에는 한계가 있고 인도 역시도 이런 지정학적 포지셔닝을 충분히 즐기면서 최대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D-Day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늘 아침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취재진들을 만나서 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또한 조선업 등 한미 간에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협상안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떠났어요. 네. 네. 그래야 일정이 맞죠. 왜냐하면 지금 31일. 스톡홀름에는 네. 제이미슨 그리어 스캇 베센트 모두 중국과의 협상으로 가 있으니까 네. 이제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중국과 2차 회담하고 거기서 비행기 다시 미국으로 와야 되니까 네. 30일보다는 31일, 31일이 바로 이야기했던 이제 구윤철 우리 경제부총리 한미 관세 협상의 단판 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관세 협상 네. 시한은 8월 1일이고 내일 네. 모레네요. 모레가 그렇습니다. 최종 단판일. 네, 구윤철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베센트 재무장관의 단판인데 당초에 저도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전망을 좀 했었다가 네. 어제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좀 공개가 쉽빌딩. 됐습니다. 네네네네. 여러분. 마가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가 내놓은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라고 하면서 여기에 뭐 미국이 원하는 수천억 달러는 아니지만 수백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미국 조선업을 살리는데 일조하겠다. 네, 그리고 미국- 지금 나오는 것이 네. 군산 MRO거든요. 군산항, 군산 조선소 얘기가 지금 뭐 지방 언론에서는 상당히 특히 전북 쪽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 딜을 미국이 받아주게 된다면 저는 의외에 좀 좋은 소식도 기다려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과연 저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미국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31일 날 마지막 단판 승부의 최후 논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미국에 있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러트닉 장관을 만나려고 지금 스코틀랜드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에는 또 미국 자택, 뉴욕 자택도 간 적이 있다고 마스카를 설명하려고 거길 갔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상무장관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속보 보니까 러트닉 장관이 폭스뉴스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에 나와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를 만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 얼마나 협상을 원하는지 생각해봐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있다. 모든 카드를 쥐고 있어서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협상 의지는 높이 사는데 협상 카드는 트럼프한테 있다고 말했어요. 이걸 좋게 이해를 일단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두 번째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리 측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가나 트럼프 대통령 정부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얘기가 닿았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네. 왜냐하면 정치인들로서도 사실 명분이 필요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한국이 이렇게 응답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활용할 수 있는 소스를 줬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네.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실제 타결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지금 일본과 EU의 협상을 통해서 나온 가이드는 뭐냐? 적어도 15% 선에서는 우리가 맞춰줄게라는 건 좀 읽힙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15%로 맞춰줄 테니 너희는 무엇을 줄 거냐라고 하는 이른바 딜로 내놓을 카드가 뭐냐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선 카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농축산물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조금 반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많아요, 반발이. 전략적 네. 카드로서 사실은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당국이 일단 인정을 했으니까 네. 그 정도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인데 문제는 어떤 카드를 줬을 때 결국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우리 입장에서는 중후장대 산업인데 이 부분에 일본과 EU가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이 됐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단 1%라도 더 예를 들어 오바해서 뭔가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 수출국이 수출 시장이 미국이기도 네. 하지만 자동차 관련해서 완전 경쟁 시장에 거의 가깝거든요. 1%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와 유럽과 일본이 경쟁을 하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류에 넣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 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을 얼마나 지켜낼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협상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무역 협상 환경은 그렇게 한국에 우호적이지는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액수로 만약에 딜을 치면 우리는 못합니다. 일본의 5,500억 달러, 일본 GDP의 14%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GDP의 14%로 따져도 2,500달러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죠. 400조에 이제 가까운 돈이고요. 유럽은 이제 대미 투자형 펀드 자체를 6천억 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1,000억 달러는 뭐 대기업과 함께 모은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 똑같은 형태보다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미국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를 주고 여기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앞서 또 이 마스카 프로젝트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미국도 상당 부분 오케이를 할 거라고 보는 것이 이 군산항이라는 이 군산 조선소가 상당 부분 미국에 있어서는 입지적으로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바로 코앞에다가 네. 자기네 미군 함대가 들어올 수 있는 정박지를 만드는 이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딜을 갔을 때 미국이 좀 저는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실은 좀 힘들겠다는 쪽에서 왜냐하면 2천억 달러 아니면은 사인 안 할 것 같거든요. 하고 우리가 어떻게 2천억 달러를 줍니까? 그것도 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 외적인 이런 어떤 투자 액수가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분명히 협상의 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 그리고 세계가 맞이한 관세 시대 아무래도 우리 외교 협상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조금 전 나온 속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낮춘 법인세율을 3년 만에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정 협의 내용인데요.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분리세제와 관련해서는 2천만 원 이하 쪽에도 좀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또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 봤지만은 배당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는 없었다. 부자 감세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하를 했던 건데 윤석열 정권에서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거다. 법인세율을 3년 만에 다시 올리기로 했고 또 이 얘기도 있어요. 상장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복구한다. 그러니까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당정 협의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런 논의의 배경은 일단 지금 세수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국가 재정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요.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기존에 감세됐던 부분을 원복하면서 국가 재정을 좀 벌충해야 되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네. 또 그동안 사실은 좀 누락됐던 세원까지도 발굴해야 될 정도로 현재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뭐냐면 법인세가 그동안 이제 한 24 정도로 이제 2022년에 25%였다가 최고 세율이요. 24로 내려간 거를 다시 1% 원복한다라는 지금 방침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는 사실 주식 관련한 양도세를 특정한 분들만 내는데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대주주다라고 해서 한 종목당 지금 이제 50억 정도로 갖고 계신 분들만 내는데 이거를 10억으로 강화하면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10억에서 50억 사이에 계셨던 분들이 면세점에 있다가 다시 이제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걸로 추가적으로 바뀌는 부분. 그다음에 증권 관련 거래세를 조금 더 올리는 정도로 해서 약간의 원복 증세 관련한 부분이 있고, 요거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제 꺼려할 수 있는데, 요거를 또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배당소득 관련해서는 분리과세를 좀 더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같이 주겠다, 이런 정도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어떨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법인세 인상을 뭐 굉장히 꺼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법인세율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효세율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내는 그 실효세율 차원도 함께 있기 때문에 네. 뭐 당장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법인세 인상 자체로는 막제로 보여지게 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네요. 103조에서 62조. 법인세를 그래서 늘리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정의 내년 세제 개편안 협의 결과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정철진 평론가 그리고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Pretty girls around me and they're waking up the rocket. Keep up. Why you mad? Fix your face. Ain't my fault they all be jocking. Keep up. Players only. Come on, put your pinky rings up to the moon. Girls, what y'all trying to do?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 모실 분 어떤 분인가요? 네, 오늘 같이 해주실 분은요. 핫한 소비 트렌드는 물론 현명한 소비 전략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입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철 교수님 모시고 요즘 세대들의 소비 트렌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욜로는 옛말이라고 합니다. 바로 보시죠. 최근 플렉스 이런 말도 있었고 욜로 이런 이야기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옛말입니다. 이제는 요노, You Only Need One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젊은 세대의 절약을 상징하는 슬로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뭐 허리띠 졸라매고 뭐 쓸 거 안 쓰고 아끼고 이런 게 미덕이었던 건 우리 아버님 세대의 전유물이었지 않나 싶은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절약에 눈을 뜬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뭐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그 상황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많은 이제 인식이 확산이 됐고,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애 주기를 보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소득이 이제 크지 않을 그런 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준비, 뭐 투자, 뭐 이렇게 또 부를 쌓아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를 좀 잘 통제하고 예, 그만큼 절약을 해서 저축을 통해서 이제 뭐 투자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습관들, 그런 어떤 그 소비의 패턴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젊은 층의 소비 트렌드 요노가 사실 기성세대의 절약과는 또 결이 조금 다를 것 같아서요. 이제 뭐 가수 김종국 씨 보면은 휴지도 딱 3칸만 쓰고 뭐 차는 이제 비 오는 날만 골라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비 오는 날만 주행하면서 세차비도 아끼고 이런 약간 짠돌이 소비 이런 부분과는 또 좀 궤를 좀 다르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나친 소비를 통제하거나 어떻게 보면 뭐 목표를 막 이제 과도하게 이제 설정해 놓고 예, 그것을 무슨 뭐 챌린지 하듯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단지 하나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 뭐 하나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무거나 하나가 아니라 그래도 경험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좀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고도화된 선택을 그렇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의 특징이 이제 소셜 미디어들 통해서 많은 소비 트렌드들을 이제 공유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배울 점이라든지 또 뭐 지인들과 그런 그 소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나누는 걸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소비 또 이제 뭐 타인의 그런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의미 있고 값진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내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어떤 이제 소비를 추구하게 되죠. 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MZ들은 욜로다, 돈 아끼지 말고 맞아요. 나에게 쓰자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오마카세라든지 아니면 옷도 비싼 옷, 명품 옷도 선호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흐름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가장 큰 거는 좀 경제적인 환경이 이제 뭐 고물가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경제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소비 트렌드에 있어서 이제 나 자신의 만족을 주는 어떤 고급화된 뭐 이제 고가의 명품을 산다든지 사실 플렉스 소비로 우리가 잘 알려져 많이들 있죠. 그렇게 썼죠. 사실은 이제 과시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소비자들의 속성이 있는 건 맞지만 이것이 정말로 나의 어떤 삶의 질에 도움이 안 된다.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용돈이라든지 어떤 내가 번 돈을 이게 값지게 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좀 각성이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여기에 따라서 좀 더 실속 있는 이제 우리가 가성비를 따진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어떤 소비를 많이 추구하는 것이 젊은층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뭐 개개인을 따지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젊은층이 좀 빠르게 좀 시행착오를 겪고 좀 뭔가 깨달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희 셋 중에서 이제 나이상으로는 가장 MZ세대에 부합하는 게 저희 박진아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여쭤보자면 본인 소비 성향은 어때요? 욜로 쪽이에요, 요노 쪽이에요? 저는 적당한 요노다라고 적당한 요노다. 네. 그래서 저도 밖에서 사 먹는 거 대신에 도시락을 싸 먹는 편이고요. 그래요? 또 요즘에는 커피도 내려서 집에서 내린 커피를 텀블러에 담아서 먹기도 하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 있는 구비되어 있는 커피로 믹스 커피로 먹기도 했습니다. 장비실 물품 같은 것들. 그런데 뭔가 책을 산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충분하게 소비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곁에서 제가 지켜봐 본 바에 의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요노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럼 여쭤볼게요. 저소비 트렌드로 좀 바뀌고 있으면서 지금 젊은 층 MZ들의 어떤 옷 사는 구매 패턴 이런 것도 좀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바뀌고 있습니다. 옷을 어떤 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고물가 고금리다 보니까 이제 MZ 세대들의 소비 트렌드도 옷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옷을 소비하더라도 예전에는 다양한 스타일을 다양화해서 선호해서 입었다면 요즘에는 특정 브랜드, 특정 아이템을 골라서 입는 이런 유니폼 룩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폼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올해 컬러를 하나 정한 다음에 기본 아이템을 베이스로 거기에다가 이제 컬러를 부합해서 같이 입는 그런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컬러 테마가 정해져 있는 네네네. 거군요. 이게 과거에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요즘 젠슨원 같은 CEO들의 뭐 한 가지 유니폼 룩을 고수하는 그런 것도 좀 떠오르고 어떤 이제 선택보다는 여러 가지 패션에 관심보다는 좀 효율적이고 실용적인데 가치를 좀 집중한다 이런 차원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옷 쇼핑 얘기도 했지만 이제 가전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도 사실 2030 세대들도 이사할 때 가전 장만하고 뭐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자동차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가성비 좋은 중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뚜렷하다고 하는데 이건 예전부터 좀 지속되었던 경향 아닌가요? 좀 더 늘어난 건가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젊은층이 그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그 뭐 질적인 거를 뭐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뭐 새 것을 사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중고샵에 가서 충분히 뭐 기능이 충분한 그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기능과 이런 것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주면서 실속 있는 그런 소비를 이제 더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플렉스 소비의 대표적인 것이 뭐 명품 뭐 소비 이런 거였죠. 뭐 자동차에서도 뭐 수입차를 사고 이런다든지. 근데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소비가 좀 확연히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좀 과시적인 소비보다는 가성비와 실속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2030 세대에서 유독 중고차라든지 국산차 구매가 좀 늘었다는 통계가 들어와 있는데 전반적인 이런 흐름의 변화가 통계적인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이제 요즘 앱테크라고 해서 앱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들, 쉽게 뭐 비유하자면 이제 걸음수 같은 거 적립하는 그런 앱들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는데요. 이것도 근 몇 년간 사실은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쓰셨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요. 이런 스마트폰으로 틈틈이 돈을 벌 수 있는 앱테크가 유행인데요. 사회 초년생들 또는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인기라고 합니다. 걷기만 해도 보상이 주어지는 운동 보상형이 있고 이렇게 클릭해서 보상이 주어지는 클릭형 또는 뭐 미션을 푼다든지 아니면 퀴즈형 등 이렇게 유형도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게 포인트를 모은 다음에 현금화하거나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앱테크를 이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손목닥터 9988이라는 앱도 있거든요. 이렇게 운동 걸음수로 따라서 포인트도 지급되고 많게는 10만 포인트까지 버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뭐 이런 거 활용하는 앱 있으신가요? 예, 그 저는 사실 뭐 쓰지는 않지만 그 많이 보게 되는 게 뭐 제가 이제 뭐 금융 이렇게 그 기관들의 앱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일정한 그런 보상을 주기 위해서 뭐 이제 어떠한 뭐 약간 비슷한 어떤 챌린지 그런 뭐 임무 수행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 유일하게 또 이제 많이 이용하는 앱 중에 이제 그 뭐 교보문고 이런 책 도서 앱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뭐 출석 도장 찍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소소한 미션이지만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는 혜택이 쌓이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 있어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얼마 못 모으고 또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지런함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층에게서. 더 나아가서 이제 무지출 챌린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유행한 지가 좀 됐잖아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맞아요. 무지출 챌린지라고 해서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주일 또는 뭐 한 달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SNS에 인증하는 사진을 올리는 거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요. 예. 집에서 도시락을 싸는 인증을 올리기도 하거나 아니면 텀블러에 인스턴트 커피를 타 마시는 등의 인증 사진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지출을 줄이려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서로 조언해주는 단톡방, 채팅방이 존재를 한데요. 채팅방 또는 이걸 소위 말해서 거지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네. 여기에 뭔가 빙수 먹는데 13,000원 이상 쓰지 말고 이렇게 얼음 갈아서 사탕이랑 뿌려서 먹어라 라든지 그러면 빙수 맛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서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단체방도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스갯소리 요즘 젊은 층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드립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웃긴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의 저소비, 지출을 줄이는 걸 좀 독려하는 그런 차원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어떤 챌린지를 약간은 놀이 삼아서요. 요즘 말하는 밈처럼 서로 향유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이게 절약을 넘어서 하나의 2030 세대만의 문화로 좀 확산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젊은 층 사이에서는 뭐 SNS를 통해서 서로의 경험을 많이 공유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많지만 네.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는 소비를 잘 통제하고 거기에서 많은 어떤 금액을 좀 저축을 해야 그거 가지고 이제 미래를 위한 어떤 뭐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지출을 좀 통제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미션처럼 또 이제 그 좀 과도한 목표랄지라도 그걸 한번 도전해 보는 그런 네. 뭐 젊은 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면 사실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소비 패턴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하나의 이제 도전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필요한 이유는 이 자신의 어떤 그 과도한 어떤 소비를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고 그런 것도 꼼꼼하게 따져서 정말 필요한 소비가 무엇인지를 한번 네.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하는 데도 좀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우리나라 젊은 층만의 문제로 이제 좁게 들여다볼 건 아니고 이런 저소비 트렌드가 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좀 여겨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언더 컨섬션 코어, 뭐 저소비 이제 코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런 어떤 저소비 트렌드를 이제 확산해 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환경에 대한 거, 또 뭐 미니멀리즘에 대한 이제 그동안의 어떤 강조되었던 네. 거, 그리고 뭐 지속 가능하다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생활 패턴이라든지 어떤 소비 패턴까지도 좀 반영을 좀 하려는 그런 뭐 전 세계적인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그 각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회 복합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단은 장기화되는 불황이라든지 뭐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그래서 가치관도 좀 변화하고 있는 그 흐름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으로 영속성이 있는 그런 행복들을 추구하는 쪽으로 젊은 세대들의 인식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에게 어떤 소비가 좀 전략적이고 현명할 수 있을지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 사실은 이제 과도한 그 소비 지출의 통제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경제의 어떤 선순환의 흐름을 좀 저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필요한 소비까지도 과도하게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이 둔화될 수 있고요. 생산이 둔화된다는 것은 이게 경제가 순환의 과정이기 때문에 또 생산 요소 사용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가계 소득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한 그런 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이 경제의 순환에 좋다라는 걸 좀 인식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젊은 세대는 이게 지금 현재 젊은 세대에 살아가지만 이 어떻게 보면 생애 주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장년기 또 뭐 노년기 이렇게 있으면 그런 좀 미래를 좀 넓게 보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생애 주기에 따른 그 재무 계획 또 비재무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잘 이제 그 흐름에 대해서 스스로의 어떤 그 주관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생애 주기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인생은 길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여러 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빠르게 또 전략들도 수정해 나가고 있는 젊은 층이니까요. 빠른 해법들을 찾아 나가고 또 슬기롭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철 숙명여대 소비경제학과 교수님과 오늘 함께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re's a
child, you would wait,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You'd lay. 내가 좋아했던 나의 전부였던 이야기가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죽이세요. 니들은 이게 재밌다 이거지. It has angels and wicked kings 네, 문화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화계의 불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000만 영화 이런 거는 진짜 옛말이 된 지 오래고 올해 상반기에 500만을 돌파한 영화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최악의 위기라는 진단,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화부 심가연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극장가에 찬바람이 쌩쌩 분다는 얘기가 생각보다 좀 오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 극장가 상황 어떤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영화계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누가 영화관 가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 매년 1000만 관객 영화가 나왔던 것에 비하면 확연하게 다른 분위기입니다. 예. 올 상반기에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로 꼽히는 야당이 337만여 명을 동원했고요. 그래요? 외화까지 포함하면 할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 미션 임퍼서블 8이 이 기록을 넘어서긴 했지만 네. 이 역시 500만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상반기에 이제 귀에 익숙한 그런 화제작들의 이름이 들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도 넘기기가 힘들었다. 미디어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요즘 영화 티켓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볼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춘 대책일까요? 정부가 지난주부터 뭘 좀 발급하기 시작했죠? 네, 사실 영화 티켓 가격이 14,000원 안팎으로 좀 높은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 집에서 무제한으로 영화 관람이 가능한 OTT의 한 달 구독료 수준인 셈인데요. 관람료의 부담도 관객 감소의 한 요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예.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영화 6,000원 할인 쿠폰 발급을 시작한 맞아요. 건데요. 첫날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고 지금은 선착순으로 준비된 쿠폰 수 450만 장이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네. 특히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이날에 한해서 영화 관람료가 7,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왔습니다. 이날 이번에 받은 6,000원 쿠폰을 활용하게 되면 단돈 1,000원의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가격대가 부담돼서 극장 가는 길을 망설였던 분이라면 이번에 한번 오랜만에 극장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가연 기자는 발급 받으셨나요? 네, 저도 발급 받았습니다. 네, 저는 또 놓쳐버렸는데 일단 부럽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할인 쿠폰을 잡으신 분들께서는 오랜만에 극장가 나들이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 봐야 될지가 좀 고민이실 텐데 추천해 볼 만한 작품들이 일단 뭐 지금 나와 있는 영화들이 불황 속에서도 반응들은 좀 좋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두 가지 영화가 우리 극장 흥행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공통점이 있다면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몰입감을 선사하는 대작들이라는 점입니다. 네. 먼저 우리 영화로 전지적 독자 시점이 있습니다. 같은 제목의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했고요. 네. 한국형 판타지 블록버스터라고 해서 배우 안효섭과 이민호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렇군요. 소설 속의 세계가 현실이 되고 독자였던 주인공 김독자가 실제 소설 속의 주인공과 만나서 멸망하는 세계를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예. 개봉 첫 주말부터 5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오. 기록하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뭔가요? 네, 브래드 피트 주연의 F1입니다. 네, 2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F1이라는 모터스포츠의 박진감을 극장 스크린에 고스란히 옮겨 담으면서 단순한 영화를 넘어선 체험형 콘텐츠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난 주말에 영화관에 가서 관람을 했는데 보셨어요? 네, 실제 레이싱카를 운전하는 듯한 긴박감 넘치는 화면의 사운드까지
시속 300km 이상의 차 안에 타 있는 듯한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관객들 역시 이래서 블록버스터는 극장에서 봐야 한다면서 영화관만이 줄 수 있는 몰입감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보러 가고 싶어도 집에 애가 있어서 좀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인데 여러모로 오늘 좀 부럽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K-팝 데몬 헌터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애니메이션 열풍이 극장에도 좀 불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작품 얘기인가요, 이거? 네, 장성호 감독의 킹 오브 킹스라는 작품입니다. 킹 오브 킹스. 네, 북미에서는 기생충을 꺾고 할리우드 사상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가 된 영화인데요. 그렇군요. 네, 킹 오브 킹스는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아들 윌터와 20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서 예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지켜보는 타임랩스 형식의 작품입니다. 예수의 탄생과 부활을 통해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깨닫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판타지와 어드벤처 요소를 결합해서 새롭게 엮었다고 합니다. 기획에서 개봉까지 걸린 시간만 꼬박 10년이 걸릴 만큼 제작 과정에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종교를 떠나서 보편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볼 영화 고민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네, 제작까지 10년 뭐 대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여겨볼 만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포스터가 나오고 있는데 박찬욱 감독의 또 신작이 공개될 예정이에요. 이게 또 베네치아 영화제의 경쟁 부문에 출품이 된 것도 그렇고 이병헌, 손예진의 그간 박 감독의 작품과는 결이 또 좀 다를 거라는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작품이에요? 네, 박 감독이 3년 만에 돌아온 복귀작이죠. 2022년 헤어질 결심 이후에 내놓은 신작인데요. 어쩔 수가 없다 말씀하신 대로 주연이 배우 이병헌과 손예진입니다. 연기력과 티켓 파워를 모두 갖춘 배우들이 현실적인 부부의 일상을 그려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던 직장인이 덜컥 해고를 당하게 되면서 가족과 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최근 베네치아 영화제 경쟁 부문에도 진출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우리 영화가 이 경쟁 부문에 진출하게 된 건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이후 13년 만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개봉할 기대작까지 영화계, 극장가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예술 공연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박세은 발레리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 지금 올해 발레 팬들에게는 올여름이 정말 기다려졌을 것 같은데 바로 내일부터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공연이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박세은 발레리나가 이번에도 온 거죠? 네, 박세은 발레리나가 이번에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9명의 동료들과 함께 내한을 했습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라고 하면 세계 3대 발레단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전통과 권위가 깊은 만큼 무용수 선발 기준도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이 발레단에서 동양인 최초로 에투알이라고 하는 최고 등급에 오르게 된 게 바로 박세은 무용수입니다. 에투알은 프랑스어로 별이라는 뜻으로 무용수 등급 체계 중 가장 높은 지위를 뜻하는데 작품성과 기량뿐 아니라 해석과 무대 존재감 등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말로 하면 수성무용수쯤 될 텐데 352년에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역사상 동양인이 에투알로 승급한 건 처음이었고 조금 전에 이제 심 기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9명의 에투알이 같이 왔다. 통상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에투알 정원이 16명인데 그중에 이제 10명이 온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단원들의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높은 수준의 공연이 내일부터 사흘간 또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박세은 무용수 이야기도 좀 해봤다면 요즘 우리 국내 출신의 발레리나들의 활약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발레리노라고 하면 남자 무용수잖아요. 어떤 분들 주목을 좀 해볼까요? 네, 작년 마린스키 발레단에 입단한 전민철 무용수가 있고요. 올해는 박윤재 무용수가 주목받았습니다. 네. 박윤재는 올해 로잔 발레 콩쿠르 결선에서 한국인 남자 최초로 1위에 올랐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이 권위 있는 국제 콩쿠르는 세계 5대 발레 콩쿠르 중에 하나로 15살에서 18살 사이의 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어서 무용수들의 등용문으로도 꼽힙니다. 박윤재는 16의 나이로 최우수 젊은 인재상도 함께 수상을 했고요. 콩쿠르 후에는 국제 명문 발레 학교와 단원 훈련 제안도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제안 중에 최종 결정은 미국행으로 최근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박윤재는 오는 9월에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발레 학교인 JKO 스쿨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세은, 전민철, 박윤재까지 이어지는 우리 선수들의 활약은
단순한 개인 성취를 넘어서 우리 발레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과 예술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발레계의 별들이 남녀 불문하고 세계 무대를 누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 얘기를 했지만 이 유수의 세계 발레단 말고 우리 서울에도 지금 서울시립발레단이 있죠. 지금 창단을 한 지 이제 1년이 됩니다. 8월이 되면 이제 1주년을 맞는다고 하는데 아주 특별한 공연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는 클래식 발레뿐 아니라 탱고와 발레를 결합한 융합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발레 공연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 발레단이 오는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일 창단 1주년 기념 공연인데요. 국내 안무가 유해웅의 노모어, 그리고 네덜란드 현대 발레 거장 한스 판만엔의 파이브 탱고스가 함께 올라갑니다. 네,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함께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레 팬들을 설레게 할 올여름 발레 공연 소식까지 심가은 기자와 함께 전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